입시 제도가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뀐 지 올해로 30년. 처음부터 이런 결과를 예상했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정의를 내리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사회면은 누구든지 대답을 할 수 있는 문제를 내겠다. 최소 기준을 재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최소 기준으로 안 쓰고 이거를 당락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쓰게 되니까 거기서 갈등이 생긴 겁니다.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고자 만들었던 수능을 맨 처음 설계하고 시행한 박도순 교수. 그는 지금의 입시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입시라고 하는 것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왜 시험이 교육 과정을 지배하느냐고. 교육 과정이 있고 나서 그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본다든지 평가를 하는 거지. 원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북돋아주고 길러주는 게 교육의 근본 목적이라고 교육학 개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있죠. 2002학년도 수능부터는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수시가 대폭 확대되고 입시 전형이 다양해지면서 정보력의 중요성이 커진 것입니다. 입시 컨설팅이라는 건 과거에 없었어요. 2001학년도까지는 등수가 공개됐기 때문에 그때는 배치표 이거 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원서를 쓰려고 하고 이제 뭔가 눈치 작전 하나만 존재를 했었죠. 2002학년도 이후에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만 잘해도 대학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내신만으로 가는 전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대학 입시가 올림픽 같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100m, 200m, 400m, 800m 등등 종목이 나눠지다 보니까 내가 어느 쪽의 종목이 나한테 유리한 건지를 판단하고 그것에 맞춰서 계획을 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전략이 중요해진 입시가 2002학년도 이후에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입시 제도는 크고 작은 변화를 거듭하며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입시가 너무 빨리 변해요. 아이들은 모른다고요. 엄마가 공부를 해서 그 입시를 세팅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할 게 많죠. 생기부 활동 이런 것도 또 챙겨야 되고 그 외에도 뭐 공사니 뭐니 아이가 혼자서 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결국 다 돈이잖아요. 요즘 그런 것 같아요. 먹고 살려고 돈 벌면 그거 못 하잖아요. 몸으로도 못 뛰잖아요. 그러면 애 혼자 그걸 혼자 할 수는 없죠.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발빠르게 대응한 곳 역시 사교육이었습니다. 입시 제도가 바뀔 때마다 사교육 시장은 급성장했습니다. 대학 입시가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아이를 뽑으면 입시 결과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입시가 바뀔 때는 그런 무언가 틈새라든지 이런 쪽을 이제 알려주는 게 컨설팅에서 하나의 방법인 거죠.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하나의 제도가 바뀌는 거에 따라 다양한 나비 효과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과 이 점이 달라졌어. 그럼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 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할 수밖에 없고 그랬을 때 이제 누적적으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찾게 되는 게 이쪽의 시장이 조금 이제 확대되는 하나의 방향인 것 같아요. 수능 문제가 다 뭐였냐면 30문제 중에 28문제 니네 기출 분석 좀 했으면 풀게 해줄게. 그리고 2문제 니네 요거 못 풀걸. 만점 나오면 우리 큰일 나. 문제 이상하게 냈다고. 요런 냄새가 너무나 짙었다는 거죠. 예전 기출문제를 가장 빠르게 푸는 방법이 스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슷하게 나와주면 많이 그렇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쪽 사교육 시장도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계속 절대값과 미분 가능성이 나오네? 작년에도 아니고 또 나왔네? 야, 앞으로 절대값 보이잖아? 이렇게. 그게 통하죠, 당연히.
지난 17일 시행된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이의 신청 게시판에 올라온 글 가운데 영어 영역 23번 지문이 사설학원 모의고사 문제와 동일했다는 지적이 올라왔습니다. 사교육에서 적중률이 높은 수능 예상 문제를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재학생보다 재수생이 유리해졌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 지원자 중 재수생의 비율은 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강남은 그 비율이 평균보다 2배가량 높습니다. 입학할 때도 이제 저희 학교는 4년제 학교다 이런 얘기를 이제 선배들한테 우스갯소리를 좀 많이 들었는데 다들 목표치가 높고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재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한 중상위 대학을 가도 이제 난 완전 최상위권을 가겠다, 의대를 가겠다라고 하면서 재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70% 정도는 다들 하는 것 같습니다. 재수생은 상위권 대학일수록 더 많습니다. 하지만 입시에 유리하다고 누구나 재수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 지원되는 게 전혀 없다 그러면 서울대학교라도 못 답니다. 솔직히. 본인이 원래 가려고 했던 데는 의대를 가려고 했던 건데 아들이 맨 처음에 그 성적 받아보고 나서 다시 재수하면 어떻겠냐는 의사를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재수할 생각은 하지 마라 그랬어요. 다른 학부모들은 도시락싸들고도 도와주고 뭐 다 하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못한다고 하지 말라고 안 된다고 얘기해놓고도 마음속으로 많이 좀 안 좋았죠. 슬펐고. 그게 또 제 현실이고 나는 분이 오늘 같이 컨설팅 진행할 이스나 컨설턴트라고 하고요. 일단 보내주신 자료는 제가 잘 받았고 지금 생활기록 대치동에서 입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이진아 씨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무료로 상담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기재해주기를 국문과 목표하고 있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대학이 있어요? 그런 전형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이나 좀 혹은 집이 잘 사는 소위 말해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하게 정보를 갖고 있고 그중에 본인이 선택을 하는 느낌인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눈앞에 있는 선택지가 적다 보니까 조금 등 떠밀리듯이 이 길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정보를 못 얻어서 내가 선택지가 줄어든다면 그건 나중에 학생한테 굉장히 후회되는 지점일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스럽고 좀 많이 느껴진다, 교육격차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입시 정보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수많은 정보들 중에서 나에게 맞는 걸 어떻게 찾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육에 관련된 정보가 많긴 하지만 그게 무료로 풀려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있다 하더라도 학생이나 학부모님 입장에서 찾기는 되게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을 내고 정보를 사야만 하는 구조가 생기다 보니까 사교육 입장에서는 그런 불안감을 좀 조성을 해서 더 사실 가격을 올려 부르는 경우가 많고 그 가격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좀 거기서 누락이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인 것 같아서 그런 데서 오는 격차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교육 격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질 때마다 보완책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소논문 같은 것도 기재할 수 있었고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세특 같은 것도 분량이 꽤 많아서 사설 업체에서 준비해온 것들을 충분히 넣을 공간이 많았었지만 블라인드 체제 이후로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설 업체들이, 컨설팅 업체들이 준비해주는 게 좀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런 기획운동 전형으로 뽑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게 아니면 대학 가기가 엄청 힘들 것 같아요, 진짜. 가난하면 가난했어요. 그러나 누구는 혜택이라고 반기는 것을 다른 누군가는 차별이라며 반대합니다.
학교 이름 다 블라인드로 하고 이렇게 학생들을 뽑는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 왜냐면 내신 성적이 타 지역보다 여기가 받기가 힘드니까요. 대치동에서 탈대치란 말이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하고 있고 했었어요. 중위권 이런 친구들은 타 지역 조금만 벗어나서 다른 고등학교에 가면 1등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실제로 이사를 오히려 나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기회균형 전형도 안 좋게 보는 학생들도 있는데 지역 인재라는 게 있거든요. 의치한 약수에서 지역 인재로 그 지역에서 40% 이상을 뽑아야 되는 정책이 생겼는데 그 지역에 그 지방에 살았다는 것만으로 의대에 더 쉽게 진학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이거든요. 직유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얘네를 걔네랑 같은 선을 세우는지 그게 제일 어쩔 때는 억울해요. 그쪽은 내신을 1.0이라는 거를 갖고 가잖아요, 편하게. 근데 수능 최저도 못 맞추는 친구가 1.0을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여기는 내신 3, 4등급 애들도 다 수능 1등급 나오는 애들인데 너무 성적 차이가 난다는 거죠. 제도에 따른 불공정과 환경에 따른 불평등 사이에서 팽팽한 줄다리기. 그 간극은 쉬 좁혀지지 않습니다. 내 능력 밖의 환경이 제약하는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기회균등 전형이란 걸로 보장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정시를 수능을 준비할 환경이 안 돼서 결국엔 저는 선택지가 수시밖에 없었던 건데 그 중에서도 기초생활 수급자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으로 지원해서 합격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만 한다고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건훈이처럼 가정 형편이 어려울수록 명문대에 진학하기는 힘든 현실. 이른바 스카이 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절반은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 전형이 없다면 무게추는 더 기울었을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뚜렷한 목표가 있었는데 이 수급자를 벗어나고 그 의식주를 온전히 해결하려면 돈을 한꺼번에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계층을 상승하려면 가장 최후의 보루가 좋은 대학을 진학해서 주변에 좋은 인재들을 모아서 창업하는 거다. 그것 때문에 가장 좋은 학교들을 바라보고 그냥 고등학교 3년 달려왔었습니다. 이곳에 오기까지는 남다른 끈기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아마 모두가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많이 달랐습니다. 대학교 들어오면서 그 강남 8학군이라고 말하는 그 지역에 친구들이 꽤 많아졌는데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학원비였습니다. 거기는 기본 한 100만 원 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좋은 대학을 못 가면 엄청 아깝겠구나. 그것 때문에 재수나 삼수를 하는 거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창업을 해서 가난에서 벗어나겠다는 꿈이 있었기에 길고 힘들었던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교육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꿈을 꾸는 만큼 성취도 이루어지는 거니까 꿈이 너무 그냥 빈약하면은 성취 별로 클 수가 없거든요. 중요한 거는 교육 포부라는 것도 이제 부모 교육 수준하고 가구 소득에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는 점.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에는 롤 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도 없고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만 많이 들리고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강철 같은 의지, 놀라운 노력 뭐 그런 걸 발휘할 걸로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꿈 자체가 이제 사라져 버리거나 뭔가 해도 잘 안 될 걸로 완전히 이렇게 어떤 그 믿음을 갖게 되면은 사실은
분발한다는 걸 기대하기 어려운 거죠. 어쩌면 눈에 보이는 격차보다 보이지 않는 격차가 더 클지도 모릅니다. 내가 뭔가 실패하거나 뭔가 잘 안 되면은 떳떳하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부모님이 이렇게 든든하게 있지는 않은 것 같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가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라는 게 막 부끄러운 것까지는 아니라도 막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 자신감이 좀 많이 줄어들고 해서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기가 죽어가지고. 네. 흔히들 부모 보고 배운다 막 그러잖아요. 부모가 가난하니까 뭐 걔도 가난한 길로 빠지는 거지, 이런 인식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애들이 이제 막 이래서 이제 막 가난한 가정은 막 아이를 낳으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들으면서 약간 막 약간 좀 씁쓸하다고 하죠. 그랬죠, 약간.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거였으면 노력해서 바꿨겠지만 정말 부모님을 노력해서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나도 저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싶다. 근데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체념했던 것 같아요, 계속.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계속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진짜 아니다 이런 식으로만 하기에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체념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쪽에서 체념하는 사이 다른 한쪽에서는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온전히 자신의 노력과 실력으로 입시를 치르는 것이라 착각을 하면서 말입니다. 서울대의 한 연구에 따르면 학생의 능력을 기준으로 본 가상의 합격률은 강남과 강북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실제 합격률은 2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연구팀은 이것이 부모의 경제력으로 꾸민 치장법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치장법이라는 거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은데 똑똑한 것처럼 보여가지고 관문을 통과하는 방법인데, 예. 그래서 그 치장법이 이제 대표적으로 사교육을 아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분명히 사교육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에 왔고, 그런데 막상 조금 깊이 있게 이렇게 토론하고 대화를 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한 학생은 아니다. 그런 걸 느낄 때가 많거든요. 대학 입시가 바뀌어야 돼요. 대학 입시가. 대학에 어떤 인재를 기르려고 하느냐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다르잖아요. 뭐 집단지성이라든지 소통 능력이라든지 뭐 다른 사고 능력, 이게 다른데 무엇을 경쟁을 시킬 거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경쟁을 시키면 뭐가 좋아질 것인지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우리가 좀 적게 하는 것 같다고.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교육의 본령이 그게 유일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육이 좋은 민주적인 시민을 양성할 것인지, 어떻게 교육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조화로운 민주사회를 만들 수 있게 사회화를 시킬 것인지, 우리가 사실 간과했던 여러 중요한 교육의 기능 본령들을 좀 다시 이제 회복해야 되는 게 오히려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싶어요.